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 채널을 알게 되며 여러 인생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얻게 된 23살의 젊은 여자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제게 일어난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시길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어디부터 떠오르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떤 여자의 등에 업혔던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기억나는데 그게 제가 가진 엄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제가 3살에서 4살쯤 몸이 아파서 집에서 거의 누워있던 아빠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짐이 되는 저를 버리고 도망가셨습니다. 아빠는 당뇨가 심하셨는데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은 꼭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팔에 놓으셨습니다. 게다가 합병증도 심하셨어요. 아빠의 치아는 거의 다 망가져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셨고 게다가 안구 돌출까지 심하셔서 얼굴만 봐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빠는 제가 유아 시절에 고모를 집으로 부르셔서 저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처에는 발도 못 붙여봤고 집에서 조금 먼 놀이터에 가서 또래 아이들과 조금 어울렸던 것 같아요. 고모는 제가 8살 때부터 살림하는 걸 가르쳐 주셨답니다. 언제가 되었든 제가 아빠와 둘이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바로 떠나실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고모가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쌀을 씻다가 많은 쌀을 개수구에 쏟아버리기도 했고 세탁기에다 세제 대신 락스를 넣어서 아빠 옷을 망치기도 했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 실수를 일부러 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고모는 이미 떠나고 안 계셨어요. 그때는 고모를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와 아빠를 버린 엄마처럼 모질게 떠났는지 따지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꽃다운 나이에 저와 아빠를 위해 몇 년 동안 희생하고 헌신해주신 고마운 분인 걸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녀 가장이 되었고 10살부터 혼자 살림과 아빠를 보살피며 자랐어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던 거죠. 친구들이 집에서 싸우는 간식을 먹거나 학교 끝나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던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저도 그 사이에 껴서 같이 먹고 어울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제 차례가 와서 돈을 내야 하거나 간식을 준비해야 하는 날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구경만 했네요. 그래도 친구들은 대부분 착해서 가끔 놀이터에서 함께 노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르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아빠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주부들이 하는 것처럼 살림을 다 하고 나서야 제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중학교에 올라가자 돈이라는 것에 더 크게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몸도 크고 내면 성장도 하다 보니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온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달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저희 집 월세를 내면 증발했기 때문에 생활비 한 푼이 없어 어디 동사무소를 통해 봉사단체에서 주는 쌀을 얻어먹거나 주말에 교회나 성당에 가면 예배 끝나고 받아올 수 있는 빵이나 떡 같은 음식을 얻어와 아빠와 나눠 먹기도 했네요. 그런 궁핍한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14살에 알바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마친 오후 4시가 되면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홀에는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애가 일하는 걸 보이면 손님들 눈에 좋지 않을 거라고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주셔서 특별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그 식당에서 7시간씩 설거지를 했고 매달 받는 알바비로 아빠와 이전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는 안 하고 일만 하니 성적이 좋을 리 없겠죠? 물론 핑계 같지만 학교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말처럼
대학에 가는 건 저에게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아서 공부할 이유가 계속해서 사라져갔네요. 그런데 신이 저에게 가난을 주신 대신 한 가지 재능을 주셔서 학교 생활하는데 조금은 재미가 있었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바로 노래였어요. 학교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며칠은 공부 대신 게임을 하곤 하잖아요. 그때 저에게 노래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참 많았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를 때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 친구들 앞에서 열창을 했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끝나갈 무렵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담임 선생님과 차례로 상담을 받았는데 제 차례가 오자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공부도 못했고 학교 다니는 기간에 돈을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으니까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제 성적표를 보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름아, 선생님이 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너 혹시 예고에 갈 생각이 있니? 성적은 조금 떨어지긴 해도 아름이 넌 노래를 정말 잘하잖아. 아마 실기 테스트 보면 수월하게 합격할 것 같아. 다음 주에 실기를 보는 예고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사실 저도 예고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노래를 좋아하니 가고 싶었죠. 그런데 거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서 저처럼 가난하고 알바로 먹고 사는 학생에겐 정말 사치스러운 학교였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유혹을 하시니 테스트는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설마 합격하겠어? 그냥 재밌는 경험하고 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뒤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고의 테스트를 보러 갔답니다. 그런데 실기 테스트를 받으러 온 학생들이 얼마나 많던지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대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마음으로 긴장을 풀었고 제 차례가 다가오자 심사하는 선생님들 앞에 섰답니다. 안녕하세요.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를 곡은 인순이의 거위의 꿈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심사 선생님들은 제 앞에 학생들의 노래를 대충 듣고 그만을 외치셨는데 이상하게 제 노래는 끝까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게다가 모두 박수까지 치며 제 노래 실력에 조금 감탄하신 것 같았어요. 한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름이라고 했지? 노래를 어디서 배운 거니? 네? 아니요, 그냥 TV 보고 따라 부르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그래? 타고난 노래꾼이구나. 아주 잘 들었다. 나중에 자주 볼 것 같다. 이만 나가봐도 좋아. 그렇게 칭찬과 합격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말씀을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이 제가 예고에 합격했다며 교실에 친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축하해 주셨어요. 이에 저는 예고에 진학해도 되는 걸까 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고 시급 많이 주는 알바를 구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저만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을 아빠께 언제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는 날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빠 몸이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예고에 진학하겠다고 말씀드리면 훨씬 더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저는 아빠를 휠체어에 태우고 대학병원으로 향했고 피검사를 하고 몸에 뭔지 모를 동그란 것들을 붙여서 기계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검사 결과를 기다렸고 곧 의사 선생님과 마주해 결과를 듣게 되었네요. 한영우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지셨어요. 사실 이 정도면 췌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예요. 여기서 인슐린을 늘려가면서 더 힘들게 사시는 것보다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울먹거리며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 아빠 그렇게 안 좋아요? 수술 받으시면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래, 수술하시면 분명히 건강해지실 거야. 혹시 아빠 말고 다른 친척들이 계시니? 뭐 이를테면 삼촌이나 고모 같은 분들 말이야. 그 순간 오래전 떠난 고모가 잠시 생각났습니다. 이번에도 저와 아빠를 구해주면 감사하겠지만 저희 집에서 떠난 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능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식 수술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빠는 놀란 눈으로 제 팔을 잡으며 화를 내시려고 했고, 의사 선생님이 이를 말리며 아름아,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성인인 친척이 없으면 기증자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 그때까지 아빠 잘 돌봐드리렴. 하고 말을 끝냈답니다. 그래서 전 예고에 합격했다는 말을 아빠께 하지 못했어요. 언제 기증자가 나타날지 모르니 수술비를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죠. 결국 고등학교 진학에 포기하자 아빠는 심하게 뭐라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고생하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늦게라도 대학에 갈 수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제 도넛 가게에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제 나이에는 회사에 들어가는 건 어려웠으니 그나마 시급을 괜찮게 주는 곳을 찾아 그리로 가게 된 거죠. 제가 맡은 일은 밀가루 반죽부터 도넛과 꽈배기를 튀기고 판매까지 모두 다 했어요. 사장님이 부재 중이셔도 도넛 가게가 제 덕분에 아주 잘 굴러갔죠. 저는 잘리지 않으려고 정말 안간 힘을 쓰며 일했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기름 냄새를 실컷 맡으며 일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아주 적게나마 적금을 들었는데,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건지 공부할 나이에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네요. 하루하루가 지겹고 아침에 깨지 않고 영원히 잠들길 바라기도 했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건 없지만 괜히 부모님 잘못 만나 이게 뭔 고생인가 싶어 가슴속으로 신세한탄을 하며 지냈죠. 그러다 보니 삶의 의욕은 점점 증발하고 우울함과 무기력이 제 어깨를 강하게 짓눌러 삶을 포기할까 하는 나쁜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넛 가게 앞에 서 있는 과일 트럭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맛깔스러운 사과가 반짝거리는데 한 입 베어 먹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괜한 돈을 쓰고 싶지 않아 상상으로 그쳐버렸답니다. 이윽고 과일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저희 도넛 가게로 들어와 도넛과 꽈배기를 하나씩 사서 테이블에 앉아 우걱우걱 드시기 시작했어요. 뭐가 그리 급한지 당장이라도 체할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니 도망간 엄마가 생각났어요. 만약 엄마가 도망가지 않고 저와 아빠 곁에 있으면 저런 모습으로 돈을 벌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미래의 모습이 아주머니와 비슷할 거라는 생각도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등바등 사는 모습이 제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여러 생각에 잠겼다가 정신을 차린 저는 괜히 과일 아주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저 따위가 아주머니의 인생이 어떤지 제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죄송한 마음이 든 저는 냉장고에 있던 딸기 우유를 꺼내 제 돈으로 계산하고 아주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아주머니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제가 주제넘은 상상을 한 걸 모르는 아주머니는 고마워요 학생. 안 그래도 목이 막혔는데 정말 고맙네. 하시며 꿀꺽꿀꺽 거리는 소리를 크게 내시며 딸기 우유를 원샷으로 마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다시 트럭으로 돌아갔고 저는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났을 무렵 과일 아주머니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 뭔가 들고서 말이죠. 학생, 이거 먹어요. 별건 아니고 사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아까 보니까 사과를 뚫어져라 보는 것 같던데 어쨌든 우유값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줘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사과 세 알을 받아들고 아주머니의 미소를 보자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주머니. 사과 아주머니는 제 눈물을 사포처럼 거친 손으로 훔쳐주시고 한마디 말을 남기고 떠나셨답니다. 우리 힘냅시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고 사과 아주머니가 탄 과일 트럭이 멀어지는 걸 보며 가슴 앓이를 했어요. 또 아주머니의 힘내자는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며 그동안 삭혀왔던 우울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네요. 마치 저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 아주머니로 변신해서 용기와 힘을 주고 떠난 것 같았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사과를 준 아주머니는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아주머니가 수호천사로 저를 찾아온 거라 믿고
가슴 한켠에 고이 모셨답니다. 얼마 뒤 저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다시 열정을 찾았으니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고소득이 될 만한 직업을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봤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무료로 학원에 다니고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매우 감동했어요. 저는 휴일날 학원을 찾아갔고 그중 여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물었답니다. 그런데 강사님은 요즘엔 남자 여자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며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인테리어 목수를 추천하셨어요. 전 목수라는 단어를 책에서만 읽어봤지 어디 가서 구경도 못 해본지라 걱정되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았네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재밌었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이거다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학원 교육을 마친 저는 과감하게 도넛 가게를 그만두고 저를 가르친 강사님이 소개해준 목수 반장님을 만나 일을 시작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신축 아파트가 워낙 많이 지어져서 목수들이 할 일이 태산처럼 많았답니다. 저희 목수들은 전기팀이 전기를 설치하고 철수하면 천정과 벽에 깔끔하게 몰딩 작업을 하고 문짝과 문턱 등 집안에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건 모두 저희 목수가 제작했어요. 처음 일을 시작한 저는 반장님과 선배들의 잔심부름이나 청소, 정리와 같은 잡일만 했고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기만 했어요. 죄다 남자여서 그런지 저에게 말을 붙여주는 사람도 없었고 뭔가를 만들라는 지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셨어요. 정말 불쾌하고 힘들었지만 오갈 데 없던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거의 1년을 그분들과 일했는데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들어 있던 우울증이 다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듬해 저는 다른 반장님과 일할 기회가 생겨 그 팀에서 빠져나왔고 새로운 팀에 합류했어요. 이번에 반장님이 여자분이라 마음이 안심되더라고요. 역시나 처음 본 여자 반장님은 매우 친절했고 이전 반장님과 다르게 저에게 여러 일을 맡기셨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 목재를 자르고 못질을 시작한 것이었죠. 물론 실수가 있었는데 성격 좋은 선배들이 다 고쳐주면서 아무 탈 없이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일하니 활짝 웃을 수 있었고 출근하는 게 기쁠 정도로 삶의 의욕이 아주 커졌답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저는 반장님과 선배들에게 참 많은 수다를 떨었어요. 일하면서도 궁금한 건 참지 않고 물었고 쉬는 시간에는 팀 분위기를 높이려고 노래도 불렀답니다. 제가 예고 합격했을 때 불렀던 거위의 꿈을 부르자 다들 박수를 보냈고 반장님은 너무 놀라 넋이 나간 얼굴로 물었어요. 아름아, 너 진짜 노래 잘한다. 진짜 신이 내린 재능이야. 에이, 뭘요. 요즘 노래방 가면 이 정도 하는 사람들 세고 샜어요. 그러자 반장님은 저에 대해 궁금한 걸 물으셨습니다. 아름아, 네가 학교에 다닐 나이에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니? 그동안 신뢰가 되는 질문이라 참고 있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네 선배들 모두 매일 네 얘기만 해. 어린 게 고생 많다고 너무 착한 애라고 말이야. 다른 사람이 물었더라면 대답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반장님과 선배들은 다들 좋은 사람이어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 제가 좀 어리죠? 학교에 못 간 건 집 사정 때문이에요. 엄마는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에 집을 나가셨고 아빠는 당뇨와 합병증이 심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가장이 된 거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 말을 들은 반장님은 안쓰러운 눈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찔의 짐작은 하고 있었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에 못 갔다니 정말 속상했겠다. 그래도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나중에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올 거니까 가수 꿈을 포기하지 마. 그 말 듣는데 오랜만에 가수를 꿈꾸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고 먼 미래에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 제 자신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달랐기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목수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답니다. 반장님은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나이가 50대 초반 정도셨는데
어느 날부터 저를 어이 딸내미라고 부르셨고 저도 네 엄마 하고 재치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즐겁게 일하고 돈도 만족할 만큼 벌었어요. 늘 재밌기만 하고 큰 사고 없이 일해서 이대로 계속 돈을 모으면 아빠의 수술비를 기증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사할 것만 같은 날들에도 비극은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저희는 실내에서 작업을 해서 신축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죠. 반장님은 비도 오고 하니 일찍 일을 마치자는 말을 했고 다들 쉼없이 목재를 자르고 못질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한 번도 안 쉬고 일할 수는 없더라고요. 막내인 제가 반장님께 엄마, 우리 좀 쉬었다 해요. 커피 한 잔씩 하고 숨 좀 돌리죠. 라고 말했고 반장님은 여느 때처럼 미소를 지으며 그럴까? 우리 딸내미가 쉬자는데 당연히 쉬어야지. 다들 휴식! 하고 외쳤답니다. 그리고 제가 선배들에게 커피를 타서 돌렸고 다들 여기저기에 지친 몸을 기댔어요. 저는 창가에 다가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구경하며 숨을 돌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닥에 앉아있던 선배가 목재를 자르는 그라인더 켜진 버튼을 눌러 반장님이 허리를 기대고 있는 책상에 그라인더가 굉음을 내며 돌아갔어요. 깜짝 놀란 반장님은 그라인더가 있는 뒤로 몸이 넘어가며 큰 사고가 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라인더로 향해 몸이 넘어지는 반장님을 앞으로 세게 밀어내며 다치지 않게 하는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제 새끼손가락이 그라인더에 닿으며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이윽고 제 손가락에서는 빨간 물감처럼 피가 흘렀고 극도의 고통을 느낀 저는 소리를 지르다가 기절하고 말았어요. 정신이 들었다 나가기를 반복했는데 제 손에 헝겊이 감겨있는 게 느껴졌고 누군가 저를 업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긴 잠을 자고 깨어나자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반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신이 들어, 아르마? 괜찮아? 반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반장님은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이 멍청아! 거기서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다치도록 두지? 왜 네가 대신 사고를 당했냐는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흥분을 가라앉힌 반장님이 제 머리를 쓸어주시며 다시 말했습니다. 다행히 손가락 봉합 수술이 잘 되어서 괜찮을 거래. 재영이가 아이스박스를 챙겨와서 네 손가락을 거기에 담아와서 가능했던 거야. 그랬군요. 그런데 반장님이 저를 업고 왔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반장님은 119에 신고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먼저 출발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저를 업고 뛰었다고 전했어요. 고마워요, 날 업고 뛰어줘서. 그리고 무사해줘서 감사해요. 얘 봐라. 감사는 내가 해야지. 왜 네가 고맙다고 하니? 저는 모두 무사한 걸 알고 나서 반장님께 농담을 던졌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까 엄마 아들 소개해줘요. 가끔씩 지갑 꺼내서 꼬맹이 사진 보시던데. 아들 맞죠? 요즘은 연상연하가 유행이라니까 내가 엄마 며느리 할래요. 이에 반장님은 피식 웃으며 이제 살만하니?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하고 저에게 꿀밤을 때리려는 신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내 아무도 몰랐던 반장님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름아, 나도 네가 며느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말이야, 내 아들은 이 세상에 없어. 한 10년 됐나? 남편하고 나하고 셋이 양평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하던 5톤 트럭하고 사고가 났어. 그때 남편과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나만 살아남았지. 내 아들이 살아있었더라면 아름이 너보다 1살 많았을 거야.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장님에게 며느리가 되겠다는 농담을 왜 했는지 제 자신이 무척이나 미웠어요. 죄송해요. 그런 일을 겪으셨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반장님. 가슴이 많이 아프셨죠. 이제 괜찮아. 그때 사고 이후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뭔가 배우고 바쁘게 살면 좋겠다 싶어서
목수가 되기로 결심한 거야. 아, 내 남편이 목수였거든. 그리고 반장님이 지금의 위치로 오르기까지 여러 해를 일했고 점차 삶의 의지가 생기며 남편과 아들을 가슴에 묻을 수 있다고 전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세상에는 나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고 반장님처럼 더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저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입원비와 월급이 들어왔고 아무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반장님과 선배들은 미련하게 왜 출근했냐며 한두 달은 더 쉬라고 호통을 치셨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며 잡일이라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노래를 불러 팀의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었고 농담과 애교까지 부리며 막내 역할을 톡톡히 했죠. 한 달 뒤에는 제 손가락이 너무 멀쩡해져서 다시 망치와 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초보자에서 기능공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는 기쁜 소식과 걱정되는 소식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다니는 대학병원의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주었는데 당뇨 합병증이 심한 저희 아빠에게 췌장이식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고 기뻐서 기증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병원에서 입원하던 환자였는데 세상을 떠나며 보호자가 신체 기증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답니다. 그 말을 듣자 고인이 되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아빠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일은 바로 수술비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뒤부터 당뇨를 앓으셔서 보험사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비 모두를 제가 내야 했어요. 수술비가 얼마인지 물었는데 췌장 이식이 3천만 원이고 입원과 치료비 또한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병원 직원분이 알렸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아둔 돈은 1,000만 원 남짓이었는데 2,5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는 일주일 안에 아빠를 모시고 가겠다고 말해놔서 시간을 벌긴 했는데 돈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 사채업자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무수한 근심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 제 표정을 단번에 읽어낸 반장님이 어이 딸,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딸내미, 빨리 말해보라니까. 이거 서운한데? 난 아름이 네 고민을 들어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순간 가족이라는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고 주위에 있던 선배들이 일하다 말고 저를 반원으로 둘러쌌습니다. 다들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느냐며 어떤 일이든 도와줄 테니 털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반장님과 선배들에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제 입을 집중해서 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어줬고 제 말이 끝나자 반장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뭐야? 아버님이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건 기쁜 소식인데 울긴 왜 울어? 수술비야 우리가 모아서 내면 되잖아. 다들 어떻게 생각해? 그녀의 말이 끝나자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죠. 저는 저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명씩 모두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수술비는 반장님이 거의 다 내시고 선배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입원비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오랜 시간을 수술을 받고 나오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앞으로 인슐린이 필요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셨어요. 그때 두 번째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더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죠. 며칠 뒤 아빠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반장님과 선배들이 함께 문병을 왔습니다. 그분들은 아빠에게 좋은 딸을 뒀다고 훌륭한 딸을 둬서 행복하겠다며 제 칭찬을 끝없이 하는 바람에 병실 안은 웃음으로 물들었네요. 아빠는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고 반장님께 특히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답니다. 반장님, 우리 아름이에게 엄마처럼 대해주신다고요? 수술비까지 지원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강해지면 꼭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름이는 제가 딸로 삼았으니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름이 아프지 않게 건강해지기만 하세요. 저는 반장님, 아니 엄마의 말을 듣고 그녀의 품에 안겨 엉엉 소리를 내며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네요. 이듬해 19살이 된 저는 반장님의 소개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겼답니다. 아름아, 우리 오빠 딸이 결혼하는데 네가 축가를 불러주지 않을래? 아니, 네가 불러줘야 해. 이미 네가 부르기로 정해놨어. 네? 반장님 조카 결혼식 망치고 싶으세요? 저 자신 없어요. 하지만 반장님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저에게 책임지라고 일러주셨답니다. 그래서 전 결혼식 전까지 노래방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 무사히, 아니, 열광적인 축가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 무대가 저의 첫 무대였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에게 가수라고 불러주는데 닭살이 돋더라고요. 이게 내 꿈이구나, 내 인생이구나 하는 마음이 크게 들었어요. 게다가 반장님은 제가 설 무대를 여러 차례 마련해 주셨어요. 반장님이 인테리어 했던 이벤트 회사에 연락해 저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작은 행사장과 결혼식, 돌잔치 등 여러 무대에 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9살이 끝날 무렵, 제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들이 여기저기 돌았는데 어느 대학에서 특혜를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반장님이 제가 소녀가장이고 학교를 못 다니는 사정을 영상 밑에 대롱대롱 글을 써놓으셔서 그런 행운이 찾아온 거죠. 결국 저는 수능도 보지 않고 대학 등록금도 내지 않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실용음악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수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반장님과 선배들과 잠시 이별하게 되었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내년에 졸업반이 되는데 그 후에 제가 만든 곡으로 가수를 할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향해 달려보려고요. 그리고 반장님과 선배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만나고 있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았을 테니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글로 쓰다 보니 참 많은 눈물이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반짝이는 별을 심어준 여러 사람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글의 마침표를 찍고 싶네요. 고모 덕분에 아빠와 살 희망을 찾았어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모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 좋으니 꼭 만나면 좋겠어요. 사과 아주머니, 덕분에 우울했던 제 인생에 열정이 생겨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해요. 목수 선배들, 막내 동생처럼 아껴주고 보듬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아빠는 나에게 짐이 아닌 집이에요. 제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중한 품이고요.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반장님, 아니, 엄마,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당신을 만난 게